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6년 정신여고 2학년 문학 OT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잠실 지역에서 국어를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부터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로 정신여고 2학년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시 학생들이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과 그동안의 성과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정신여고 2학년 문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과서 범위를 거의 넣지 않고 부교재 위주로 시험 범위가 구성되는 게 작년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보면 교과서 시험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교재, 학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부교재가 있어가지고 그거 72쪽까지 그리고 모의고사는 뭐 1학년 때도 계속 시험 범위에 포함됐던 부분이니까 특이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보면 부교재에 들어가고 6월 모의고사 문학 요렇게 지금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부교재 위주로 범위가 구성된다라는 거. 그러면 부교재에 포함되는 작품은 뭐가 있냐? 보면 평가원 기출문제나 필수 문학 작품 같은 다양한 곳에서 제재가 선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25학년도 수능 현대문학 들어있고 뭐 고전문학 같은 경우도 좀 필수 문학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아무래도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가 매우 요구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경향 말씀드릴 건 문제 패턴 자체가 조금 정형화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여고 기출 문항들을 보면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내신형 문제 그리고 판단을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학에서 소설 같은 경우에 내용 일치 유형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편이었고 그리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 역시도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문제 유형과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정신여고는 다른 학교 대비 서답형 비중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위주로 문항이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 문제수를 많이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 문항들을 보면 객관식 37문제, 38문제, 39문제 이런 식으로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수가 한 28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신여고는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수가 훨씬 많은 대신에 문제 자체는 그냥 딱 보면 바로바로 탁탁탁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임어택,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으로 정신여고는 등급 컷이 높게 형성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문학 같은 경우는 여고 특성상 성실한 자세를 갖춘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험 난도랑 상관없이 등급 컷은 계속 높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정신여고가 중간고사는 문학, 기말고사 때 문법 이런 식으로 등급 시험 범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작년도 문학 범위일 때는 등급 컷이 높고 문법일 때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2학년 1학기는 문학만으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문학 과목의 특성 그리고 플러스 객관식 위주의 문항 구성 때문에 등급 컷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그래서 실수가 용인되지 않는 그런 시험 구조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100점을 맞아야지 1등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까딱하면 쭈르륵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틀린 문항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식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니까 변별이 그렇게 탁탁탁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점수는 낮지 않은데 등수 자체는 확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등급 컷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이제 주목하며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1학년 때에 비해서 이제 과목별 시간 분배가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훨씬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뭐 1학년 때도 뭐 국어 이외에 뭐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 있지만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탐구 과목을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뭐 과탐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해 보면 1학기 때 이제 뭐 물리니 화학이니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다 끝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탐구나 뭐 수학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영어도 원래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탐구의 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어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 시간 분배를 의식적으로 해나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실한 태도가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렵고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유형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제 보자마자 그냥 딱 답이 나오는 형태로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학생들, 시험 범위에 대한 암기나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교재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서 범위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교과서 범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진 이제 문제 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인데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이외에서 범위를 이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범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 자료의 양이라든지 그런 이제 자료 퀄리티의 면에서 조금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보다 양질의 자료를 제작하는데 조금 공을 들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정신여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이제 진행할 것이냐? 저는 학습의 태도를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이제 표어를 잡아봤어요. 사실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학생들 나름대로는 뭐 이것저것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숙제도 하고 하는데 뭔가 실력이 오르는 것 같지가 않고 점수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이제 공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유발하기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국어는 모국어 화자인 경우가 많고 그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의존해서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잘못된 방향, 잘못된 태도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공부를 해도 뭔가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잘못된 자세나 태도를 교정하는 데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내신 대비 시작할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신 대비 기간 동안 계속 점검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방향에 맞춰 공부를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내용들 지금 아마 화면 이제 제한상 내용 자체가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안을 수립해 놓고 그 방향에 맞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교정하는 데 많은 포커스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많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 이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에 이제 달린 뭐 해설, 주석 같은 걸 그냥 읽어주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단순히 이제 해설 수준의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이 작품 내용을 이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즉, 이제 어떤 주석이나 해설이 달리면 왜 이런 식의 해설이 달리는지, 왜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는지, 그걸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진행되다 보면 클리닉도 이루어지잖아요, 평일에. 근데 보통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숙제 검사 받고 테스트 보고 그러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형식적인 클리닉을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번 클리닉에 오면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전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그리고 상담을 해 나가면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정리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로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많이 듣는 수업이라고 특징을 이제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막 뭐 홍보라든지 뭐 이런 데 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보니까 1학년 때는 항상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쭉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는 친구들을 보고 학원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친구가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에 비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제 내신 대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건 역시도 수업의 이제 장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수업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할 때도 왜 이런 해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를 납득시키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제 보다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게 흔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부 지문 대비를 위한 빈출 작품 같은 것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외부 지문은 사실 엄밀하게 100% 대비가 가능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행동 감령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 자체는 10시부터 1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이제 미리 양해를 조금 구하면 저는 딱 3시간 만에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에 최대한 많은 걸 설명하려 이제 노력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이 필연적으로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30분 정도는 이제 수업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으로는 복습 단계로 넘어갈 텐데 사실 저는 이제 국어 과목에서 수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학생들이 그 배운 내용을 소화하는 과정, 즉 복습 때 나머지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는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주 3회 학습 루틴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춰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10회 도구의 공부량을 목표로 이제 내신 대비 시간을 운용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뭐 시험 범위 한 3회에서 5회독 정도 그냥 쭉 읽어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정도의 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에 10바퀴, 전체 시험 범위를 10바퀴는 이제 돌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요거는 시험 대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스퍼트를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달성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정도의 분량을 내신 기간 동안에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형태로 이제 공부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닉은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은 아니에요. 보통 클리닉을 그냥 문제 풀고 검사 받고 테스트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클리닉에 항상 학생들이 오면 클리닉 오기 전과 온 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클리닉에 와서 이제 공부를 같이 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반드시 무언가 좀 더 알아간 상태에서
좀 더 아는 상태에서 집에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 역시도 조금 길게 진행을 하는 편인데 보통 짧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시간 내외 그리고 좀 길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 4시간까지도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저는 이 시간 동안에는 그냥 클리닉 이제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받고 점검하고 그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클리닉을 진행해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수요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즉,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르치면서 소위 말하는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제가 굳이 클리닉을 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클리닉을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자체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 막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싶은 갈증이 있는 학생들은 2번, 3번씩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이제 큰 효용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 역시도 클리닉 때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클리닉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수업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17년도부터 잠실에서 계속 수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담당 학교 전교 1등급자에 그래도 한 3분의 1 가량은 좀 배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과거 9등급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5등급제 이제 개편된 교육과정이 들어갔잖아요. 교육과정으로. 그래서 25년도 이제 수강생은 이제 30%에서 50% 정도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수강 인원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이제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적당한 이제 인원을 가진 학교 같은 경우는 50% 정도까지 1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운 좋게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나온 결과만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들을 보면 1학기 때 6등급에서 시작했다가 2학기 때 같이 공부하면서 2등급까지 올린 학생 그리고 1학기 7등급에서 2학기 3등급을 받은 학생들 등 중하위권 학생들 역시도 이제 부지런히 지도 방향에 맞춰서 따라왔을 때 좋은 향상률을 보여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기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1학기 때 4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2학기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2학기에는 1등급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말부터 이제 로고스 학원에서 수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4, 25년 만으로는 한 2년 정도 이제 수업을 해왔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대비 이제 작년에는 수강 인원이 204%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요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조금 돌고 누가 되게 홍기석 수업 되게 좋더라, 잘 가르친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전체 1등급자 성적표를 다 여기다가 싣는 건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이제 수강생들 성적 중에서 전교 1등 지금 전교 1등한 성적표 그리고 전교 2등한 성적표 그리고 전교 3등한 성적표 요것만 그냥 압축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것 이외에 전체 1등급자 이제 성적표는 제가 이제 그 블로그를 최근에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세하게 올려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요건 25년도만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25년도 기준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최상위권 이제 학생들이 결과를 내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빛을 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죠. 제 수강생들 중에서 올해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뭐 이번에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뭐 가톨릭대 의대, 한양대 의대, 뭐 원광대 의대, 의대 3명 정도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 뭐 서울대 2명, 성균관대 3명 정도 지금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대학에 등록을 한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학에 합격한 그리고 진학한 학생들도 보면 이제 한림대 의대나 부산대 의대 같은 의대 4명 그리고 서울대 죄송합니다. 의대 2명 그리고 서울대 4명 뭐 고려대 2명 등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뭐 치사하게 막 중복 집계 같은 거 하는 게 좀 짜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 중복된 건 단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막 재수생을 낀다라든지 그런 것도 저는 좀 추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현역 등록 기준으로만 일단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여러 개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입력된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이 대학에 진학한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일단 이제 취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없지는 않잖아요. 뭐 한 학기 동안 듣거나 혹은 1년 동안 듣거나. 근데 저는 고등학교 3년의 기간 동안 그래도 최소 한 1년 반 정도는 수업을 들어야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수강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그래도 제가 가르쳐서 대학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만 취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합격증도 학생들이 직접 이제 보내줘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르쳤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이제 취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강 후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하고 나서 스승의 날 때 이제 찾아와서 이제 잠깐 얘기 나누고 편지 같은 것도 이제 막 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학생들한테 이제 요거 좀 선생님이 다른 분들한테 보여줘도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대학 진학한 학생들 이제 얘기 나누면서 그걸 이제 가져와 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두 개는 이제 다른 카톡인데 이제 2명이 이제 카톡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고3에 올라간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실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고1, 고2까지는 이제 잠실 인근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고3 올라가면서부터는 대치동으로 건너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 두 친구 역시도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저랑 같이 내신 대비 그리고 방학 수업 진행해 오다가 고3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국구 이제 1타 강사라고 불리는 선생님들 수업으로 이제 넘어간 학생들인데 보면은 이제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문법 수업 같은 거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대치동에서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저한테 배웠던 그 문법 내용이 훨씬 더 이제 좀 이해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수업을 개설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게 요 학생에게서도 나온 얘기고 이 학생에게서도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아무래도 잠실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실 눈이 많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점 자체가 대치동의 그런 소위 말하는 1타 선생님들의 수업에 맞춰져 있다고 눈이 이제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제 수업은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수업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 학생들의 이제 말을 통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대치동 진출 안 하냐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 좀 정착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잠실에 이제 10년 동안 이 수업을 해오고 있는 건데 이제 수업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 사실 대치동에 가서 수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건 역시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 수업 퀄리티가 인정받은 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자랑삼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이제 의대 진학한 학생이 국어가 올해 입시에서 되게 다한 것 같다. 1학년 때 비해서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해줘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이 친구 역시도 국어가 이제 자신 없는 과목이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뿌듯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후기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사실 지금까지 쭉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매번 이제 고3 입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때문에 뭐 대학을 못 갔다. 혹은 국어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경우는 많진 않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재수를 할 때 이 국어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라는 말 대신에 국어 덕분에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걸 이제 일종의 사명으로 삼고 수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국어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늘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OT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블로그를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아직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막 많이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해왔고 어떤 결과를 내왔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안내드릴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좀 개설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과 관련된 좀 상세한 내용은 여기 블로그를 이제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